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저희가 좀 깊게 파볼 이야기가 있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2025년 9월 초 한국 경제랑 산업 쪽 주요 소식들을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네, 저희한테 온 자료들, 로이터 통신 같은 뉴스들 요약본을 보면서요. 네, 여러 가지 소식들이 있었죠.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오늘 저희 목표는 이겁니다. 정부의 그 대규모 투자 계획 있잖아요. 아, 네. 그 한미 전략산업 투자 펀드 말씀이시죠? 네, 그거랑 또 요즘 글로벌 경제가 좀 차갑다는 얘기도 있고. 맞아요. 아시아 제조업 PMI 지수도 그렇고 분위기가 좀 안 좋죠. 그렇죠. 여기에 또 국내 기업, 현대차 노조 문제까지. 이게 다 따로 노는 것 같지만 사실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 관계망을 좀 보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거시적인 정부 정책부터 아주 구체적인 기업 현장의 목소리까지 이 연결고리를 찾아보는 게 이번 분석의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점들을 쭉 따라가다 보면 지금 한국 경제의 어떤 입체적인 모습이랄까? 그런 걸 같이 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좋습니다. 각 사안의 뭐랄까 그 배경이나 맥락, 그리고 이게 합쳐졌을 때 한국 경제 전체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인 영향, 이런 부분에 좀 더 초점을 맞춰 보시죠. 네. 단순히 사건만 나열하는 게 아니라 그 이면에 숨어 있는 어떤 동력이나 또 재앙 요인들, 이런 걸 같이 파악해 보자는 거죠. 네, 맞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제일 먼저 가장 눈에 띄는 소식이죠. 정부의 아주 야심찬 계획부터 볼까요? 네, 그 펀드 이야기군요. 네. 무려 3,500억 달러. 와,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이게 얼마입니까?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의 한미 전력 산업 투자 펀드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죠. 금액 자체도 상징성이 큰데 이게 또 미국과의 무역 합의 이용에 나오는 후속 조치 성격도 있어서 그 배경을 좀 봐야 합니다. 아, 단순한 자금 투입 이상이라는 거군요. 네. 지정학적인 또 경제적인 맥락이 같이 깔려 있다고 봐야죠. 투자 대상 분야를 보면 그 의도가 더 명확해지는 것 같아요. 조선, 핵심 광물, 배터리, AI, 반도체, 제약. 네, 하나같이 지금 가장 뜨거운 분야들이죠. 미래 산업 핵심이고 또 글로벌 공급망 경쟁의 최전선에 있는. 근데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점은 이 막대한 돈을 민간이 아니라 정부, 특히 국책기관이 주도해서 운용한다는 점이에요. 이건 왜 그런 걸까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국책기관이 주도한다는 건 정부가 특정 산업 육성에 대해서 아주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직접 컨트롤하겠다는 선언 같은 거죠. 직접 나서겠다. 네. 시장에만 맡겨두기에는 좀 불확실성이 크거나 아니면 국가 안보 차원에서 너무 중요하다. 이렇게 판단되는 분야에 자원을 확 몰아주겠다는 시그널로 읽힙니다. 약간 과거 고도성장기 때 산업정책 같은 느낌도 드는데요. 그런 측면도 있죠. 하지만 그때랑 지금은 또 환경이 완전히 다르니까요. 장점이라면 역시 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력은 강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렇죠. 정부가 밀어붙이니까. 근데 단점으로는 관료주의적인 비효율성이나 소위 관치금융 논란 같은 게 있을 수 있죠. 또 시장을 왜곡할 위험도 있고요. 정부가 선택과 집중을 하다 보면 특정 기업이나 분야에만 혜택이 쏠릴 수도 있다는 우려군요. 네. 그런 소위 승자 독식 구조를 정부가 나서서 만들 수도 있다는 비판도 가능합니다. 확실히 양날의 검이네요. 정부 목표는 이 펀드를 통해서 2026년까지 경제 성장률을 1.8%로 회복시킨다. 이게 핵심 동력이라는 건데. 네, 목표치를 구체적으로 제시했죠. 근데 방금 말씀하신 그런 잠재적 위험들을 생각하면 이게 쉬운 목표는 아닐 것 같아요. 게다가 펀드 자금 배분 기준을 보니까 수익성 높은 사업 우선 배분, 그러면서 동시에 환율 및 채권 시장 안정 유지에도 초점. 이게 좀 같이 가기 어려운 목표 아닌가요? 바로 그 지점이 이 펀드 운용의 아주 핵심적인 딜레마입니다. 성장이랑 안정을 동시에 잡겠다. 네. 이론적으로는 가장 좋죠. 근데 현실에서는 이게 정말 어렵거든요. 특히 국책기관이 주도하면 정치적인 고려나 단기 성과에 대한 압박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보다는 좀 안정성이나 혹은 특정 이해관계에 치우칠 위험도 무시 못해요. 예를 들면 어떤 걸까요? 예를 들어 당장 눈에 보이는 고용 창출 효과나 특정 지역에 뭔가 지원해야 한다는 논리에 밀려서 정말 미래 경쟁력 있는 핵심 기술이나 기업에 투자가 제대로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죠. 2026년 1.8% 성장 목표, 이 숫자 자체가 좀 조급함을 보여주는 걸 수도 있겠네요.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략산업 투자가 어떻게 단기적인 성과 압박을 넘어서 진짜 장기적인 국가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그 구체적인 운용 방식,
그리고 투명성 확보가 정말 중요할 겁니다. 그렇군요. 이 정부의 야심찬 청사진 뒤에는 풀어야 할 숙제가 상당히 많아 보이네요.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안에서는 미래 먹거리를 위해 막대한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데 바깥 상황은 영, 분위기가 안 좋다는 신호가 계속 잡혀요. 네, 그게 두 번째로 살펴볼 소식이죠. 아시아 제조업 경기 위축 문제입니다. 분위기가 아주 대조적이에요. 네. 8월 아시아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 PMI가 나왔는데 이게 7개월 연속으로 기준선인 50 아래라고요. 맞습니다. 7개월 연속 50 미만, PMI는 50을 기준으로 넘으면 확장, 아래면 위축인데 7개월째 위축 국면이라는 건 아시아 전반의 제조업 경기가 좀처럼 회복 기미를 못 보이고 있다는 뜻이죠. 이게 일시적인 게 아니라는 점에서 좀 걱정이 되네요. 그렇죠. 우려가 커지는 부분입니다. 한국 상황은 더 안 좋아 보여요. 8월 PMI가 48.3, 여전히 50 밑인데 특히 세부 항목 중에 수출 신규 주문 지수가 크게 떨어졌다는 게 마음에 걸립니다. 이건 앞으로 우리 수출에 좀 빨간불 들어오는 신호 아닌가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수출 신규 주문이 줄어든다는 건 앞으로 몇 달간 기업들이 생산량을 줄일 가능성이 높다는 걸 의미하고요. 이게 결국 실제 수출 실적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죠. 원인이 뭘까요? 로이터 통신에서는 미국의 높은 관세 정책이랑 글로벌 수요 둔화를 꼽았다는데 네, 그 두 가지가 핵심 요인으로 보입니다. 특히 첨단 기술 분야를 둘러싼 미중 갈등의 여파가 아시아 전체 공급망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고요. 반도체나 IT 기기 같은 우리의 주력 수출 품목 수요가 둔화되면서 한국처럼 수출 의존도가 높은 경제는 직접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죠. 결국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그리고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 이 이중고에 시달리는 형국이군요. 그렇죠. 그럼 이런 상황이면 아까 얘기했던 그 3,500억 달러짜리 펀드, 이게 제 역할을 하기가 더 힘들어지는 거 아닌가요? 아무리 국내 투자를 늘려도 이걸 만들어서 팔 데가 없으면 효과가 줄어들 텐데요. 바로 그게 문제입니다. 정부의 대규모 투자는 분명히 국내 경기를 살리고 미래 성장 동력을 만들려는 중요한 시도인데요. 그 효과는 상당 부분 글로벌 경제 환경에 좌우될 수밖에 없어요. 외부 수요가 받쳐주지 않으면 네, 투자가 자칫하면 과잉 설비나 재고 부담으로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 큰 그림에서 보면 이 정부 펀드는 이런 외부 충격을 좀 완화하고 체질을 개선하려는 방어적 투자 성격하고 또 미래 시장을 먼저 잡으려는 공격적 투자 성격,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방어와 공격을 동시에. 네. 근데 지금처럼 외부 환경, 이 맞바람이 너무 세게 불 때는 아무래도 공격적인 효과보다는 방어적인 역할에 좀 더 무게가 실릴 가능성도 있죠. 정책 효과가 나타나려면 시간이 걸릴 텐데 그 사이에 외부 환경이 더 나빠질 수도 있다는 점도 생각해야 하는 아주 복잡한 상황입니다. 와, 정말 안에서는 미래를 향해 악셀을 밟으려는데 밖에서는 강한 역풍이 불어오는 상황이네요. 이 복잡한 대내외 환경 속에서 이번엔 또 국내 산업 현장 안으로 들어가 보죠. 현대자동차 노조 파업 소식입니다. 이것도 파장이 꽤 클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한국 경제의 뭐랄까 중추산업인 자동차, 그중에서도 대표 기업인 현대차 노사 갈등은 항상 주목받는 이슈입니다. 최근 현대차 노조가 임금 인상, 또 근로시간 단축 같은 걸 요구하면서 부분 파업에 들어갔다는 소식인데요. 네, 이게 단순히 한 기업의 문제를 넘어서는 거죠. 그럼요. 국내 제조업 전반의 노사관계나 생산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요구사항을 보니까 꽤 구체적이던데요. 작년, 그러니까 2024년 순이익의 30%를 성과급으로 달라. 이게 제일 눈에 띄고요. 네, 규모가 상당하죠. 여기에 정년 연장, 그리고 요즘 많이 얘기 나오는 주 4.5일 근무제 도입까지 단순히 돈 문제를 넘어서 노동 조건 전반에 대한 요구 같아요. 맞습니다. 특히 그 순이익 30% 성과급 요구는 작년에 현대차가 실적이 아주 좋았잖아요. 네, 역대급이었죠. 네, 거기에 대한 정당한 분배를 해달라는 노조 입장하고 아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 대비해야 하고 R&D나 시설 투자도 계속해야 한다는 사측 입장.
이게 아주 첨예하게 맞서는 거죠. 주 4.5일제나 정년 연장도 마찬가지겠네요. 네, 뭐 워라밸 중심 문화나 고령화 사회 진입 같은 사회 변화도 반영하는 요구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당장 생산성 유지나 인건비 부담 증가 이런 현실적인 고민이 따르는 문제죠. 파업 방식은 일단 울산, 전주, 아산 공장에서 이틀간 2시간, 금요일엔 4시간씩 부분 파업으로 시작했다고 하던데요. 근데 노조 쪽에서는 7년 만에 전면 파업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있어서 좀 긴장감이 높은 것 같아요. 네, 부분 파업이라고 해도 생산 차질은 피할 수 없고요. 자동차 산업은 아시다시피 수많은 협력업체들이 얽혀있는 복잡한 생태계라서 완성차 공장이 멈추면 연쇄적으로 영향이 갑니다. 그렇죠. 만약에 전면 파업으로 가면 파급 효과는 훨씬 커지겠네요. 훨씬 커지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 질문이 생기는 겁니다. 앞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제조업 경기는 안 좋고 PMI 하락, 글로벌 수요도 위축되는 상황에서 이런 노사 갈등이 현대차의 생산이나 수출 경쟁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한국 제조업 전체 이미지나 투자 매력도에는 또 어떤 영향을 줄까? 이 점이 중요하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가뜩이나 대외 여건도 어려운데 내부에서 생산 차질까지 겹치면 진짜 엎친 데 덮친 격이 될 수도 있겠네요. 특히 글로벌 시장에서 다른 회사들이랑 막 치열하게 경쟁해야 하는데 생산 안정성은 정말 중요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글로벌 경쟁력을 지키고 계속 성장하려면 수익성을 확보해서 미래 기술에 투자해야 한다는 절박함이 있는 거고요. 반면에 노동자 입장에서는 기업 성과에 대한 기여를 인정받고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일하고 싶다는 기본적인 요구가 있는 거죠. 이 둘 사이의 균형점을 찾는 게 항상 어렵지만 네. 근데 지금처럼 대내외 경제 환경이 복잡하고 불확실성이 클 때는 그 어려움이 정말 배가 되는 거죠. 특히 아까 정부가 전략 산업으로 지정하고 막대한 투자를 약속한 분야들 있잖아요. 배터리, AI 같은 거. 자동차 산업하고 다 연결되는데 네, 그렇죠. 이런 분야에서 노사 갈등이 커진다는 건 정부 정책 효과에도 좀 미묘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투자를 늘리는 게 실제 생산성 향상이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려면 안정적인 노사 관계가 꼭 필요하니까요. 와, 정말 그렇군요. 오늘 저희가 살펴본 이 세 가지 소식, 정부의 야심찬 투자 계획, 또 만만치 않은 글로벌 경제 상황, 그리고 국내 산업 현장의 노사 갈등, 이 세 가지가 진짜 별개의 사건이 아니네요. 한국 경제라는 하나의 무대 위에서 서로 막 얽히고 설켜서 영향을 주고받는 배우들 같다는 생각에 강하게 듭니다. 네, 맞아요. 자, 그럼 이 모든 걸 종합했을 때 우리는 어떤 그림을 그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께서는 이 세 가지 요소가 현재 한국 경제 안에서 어떻게 상호작용하면서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보시나요? 종합적으로 보면 현재 한국 경제는 여러 방향에서 아주 강한 힘들이 동시에 작용하는 뭐랄까 매우 역동적이면서도 동시에 좀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 있다. 이렇게 진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역동적이면서 불안정하다. 네. 한편에서는 정부 주도로 대규모 투자를 해서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위기를 뚫고 나가려는 강한 의지가 보이고요. 전략 펀드. 근데 다른 한편에서는 글로벌 경기 둔화나 지정학적 리스크 같은 거대한 외부 압력, PMI 하락, 무역 환경 변화에 딱 부딪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또 내부적으로는 숙련된 노동력을 확보하고 더 나은 근로 조건을 만들어달라는 요구가 커지면서 주요 산업의 생산 안정성을 흔드는 요인, 현대차 파업, 또 동시에 작용하고 있고요. 이 세 가지 힘이 서로 부딪히고 있군요. 네. 이게 때로는 서로 상쇄되기도 하고 때로는 특정 방향으로 시너지를 내거나 오히려 갈등을 더 키우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정부 투자가 잘 집행되고 노사 관계도 안정된다면 외부 충격을 막아주는 방파제 역할을 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최상의 시나리오네요. 근데 반대로 투자가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노사 갈등까지 격화된다면 그러면 외부 환경 악화랑 맞물려서 더 큰 위기로 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정책 결정자나 기업 경영진 입장에서는 어느 하나만 보고 결정하기가 정말 어려운 뭐랄까 고차방정식 같은 상황인 거죠. 정말 다층적인 분석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든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첫째, 정부는 조선, 반도체, AI 같은 미래 핵심 산업을 키우기 위해 3,500억 달러라는 전례 없는 투자를 계획하면서 성장 엔진을 다시 돌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강력한 드라이브죠.
둘째, 하지만 미국의 관세 정치인지나 글로벌 수요 둔화 때문에 아시아 제조업 전반이 위축되고 있고 특히 한국의 수출 환경은 여전히 좀 불투명한 안개 속입니다. 네, 외부 환경이 녹록치 않죠. 셋째, 이런 상황에서 국내 대표 기업인 현대차에서는 임금 인상과 근로조건 개선을 둘러싼 노사 갈등이 표명화되면서 생산 안정성이라는 내부적인 도전 과제 또한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내부 문제도 있고요. 이 세 가지 축이 만들어내는 복잡한 상호작용을 이해하는 것이 현재 한국 경제를 진단하는 핵심이다. 이 점을 강조하고 싶네요. 오늘 저희 이야기가 이 복잡한 퍼즐을 맞춰 나가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여러분께서 한번 스스로 더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질문을 하나 던져볼까 합니다. 네, 어떤 질문일까요? 과연 정부의 이 막대한 전략 투자가 성공적인 결실을 맺고 그래서 한국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이어지려면 지금 우리가 마주한 이 차가운 글로벌 무역 환경의 파고 그리고 또 해묵은 국내 노동 현장의 갈등이라는 과제를 어떻게 조화롭게 풀어나가야 할까요? 이게 단순히 기술 개발이나 자금 투입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문제 같은데요. 네, 정말 어려운 질문이네요. 혹은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세 가지 요소, 정부 주도 투자, 글로벌 경제 환경, 국내 노동 이슈 중에서 앞으로 한국 경제의 항로를 결정지을 가장 결정적인 변수는 무엇일지 각자의 관점에서 한번 예측해 보시는 것도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해 볼 만한 아주 중요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채워드릴 수 있는 깊이 있는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